안녕하십니까. 함재봉의 정치의 탄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개인주의와 정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정치라는 개념을 발명을 했고, 그 정치라는 개념이 철학이라는 개념과 어떻게 충돌을 하고 이제 이런 틀 속에서 쭉 말씀을 드려왔는데, 사실 원래 고대 그리스의 정치라는 것은 강력한 공동체, 공화주의죠. 사적인 영역을 떠나서 공적인 영역에 가서 비로소 인간이 정치를 할 수가 있고 인간 본연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정을 했었던 게 고대 그리스의 원래 정치의 개념이었다면, 우리가 알다시피 근대 사회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전통적인 공동체들이 깨지고 점점 개인주의가 강해지고, 그러면서 그 개인을 중심으로 정치가 일어나기 시작한데, 사실은 고대 그리스의 개념과 아주 대비되는 정치의 개념이 나오고, 사실 그런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계약론, 자유개인주의 이런 것에 기반한 민주주의죠. 그럼 사실 공동체를 중시하는, 폴리스를 중시하는 그러한 고대 그리스의 개념, 정치 개념과 근대의 개인의 사적인 영역, 사적인 권리, 자유, 재산 이런 거를 중시하는 근대 정치하고는 너무나도 대비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래서 정치를 알려 그러면은 고대 그리스의 공동체의 정치에서부터 근대의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치, 이 변화가,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의 탄생,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아테네 사람들은 사적인 영역, 이코스를 떠나서 공적인 영역, 폴리스로 가야지 된다고 생각했고, 어디까지나 폴리스에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같은 시민들 앞에서, 그 시민들 앞에서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즉 공적인 영역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진정 인간의 삶이고 가치가 있는 삶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영역, 프라이빗한 것보다는 공적인 영역, 퍼블릭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근대 사회에 와서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생활 보호입니다. 사적 영역을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재산도 사유재산제고, 그리고 개인의 재산을 지켜줘야 되고, 개인의 행복 추구권, 그렇죠? 개인의 안전, 개인의 인권을 보호해 줘야 되는 겁니다. 국가라는 것은 사실은 그 개인의 안녕, 개인의 권리, 개인의 재산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적인 영역이 제일 중요하죠. 그 얘기를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privacy, 사생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생활이란 말에서도 영어에서 보통 private 하다 그러면, 그게 private 하다는 말의 어원이 뭐냐면요, deprivation이라는 게, deprive라는 게 누구한테서 뭐를 빼앗는 거, deprived 됐다 그러면 뭔가 결여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거기에서 private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private하다는 것, 사적인 영역이라는 것은 무언가가 결여된, 무언가를 뺏긴, 즉 공적인 영역에서야 진짜 인간이 인간답게 시민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공적인 영역을 뺏긴 상태를 사실은 private한, deprived and private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와서는 privacy가 중요하고 사적 영역, 사생활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그 어원을 따져보면 역시 뭔가 결여되어 있는, 부족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뭡니까? 확실히 우리는
정치라는 것은 국민, 시민, 개개인의 사생활, 사적 영역, 사유재산 이런 거를 지켜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생각했던 정치라는 개념, 즉 정치가 위에 있고 사적인 영역인 이코스, 이코노미의 영역은 저 밑에 있는 더 중요한 건 공적인 영역이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근대에서는 자유개인주의, 자유민주주의 하면 그게 거꾸로 된 거죠. 오히려 사적인 영역을 지켜주기 위한 도구로서의 국가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됩니다. 그럼 이런 전이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는가? 왜 도대체 공적인 영역을 그렇게 중시하고 폴리스를, 공화국을 중요시하던 사람들이 사적인 영역을 중요시하고 국가는 개인을 지켜주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그런 사유방식, 그런 정치 철학은 또 어떻게 나온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는 종교개혁에서부터 일어납니다. 15세기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16세기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본격적으로 16세기 초에 마틴 루터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촉발되는 이 종교개혁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지 왜 이 공적인 영역에서 사적인 영역으로 그러니까 정치의 담당 영역이 공적인 영역에서 사적인 영역으로 옮겨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의 촉발제가 됐다는 소위 면죄부 판매가 있었지 않습니까? 카톨릭 교회가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 면죄부를 만들어서 그걸 팔았다 이겁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 모금이 급하니까는 교회가 이제 그런 짓을 저지른 거죠. 면죄부를 팔았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면죄부는 원래 교회가 주기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이 뭡니까? 면죄부를 주는 겁니다. 죄 지은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대속, 그러니까 죄 지은 것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서 뭐 자선 사업도 하고 뭐 누구도 고쳐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죄 사함을 받도록 죄를 면하게끔 해주는 게 그게 사실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죄부는 교회가 늘 발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교황의 문장이 있습니다.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교황청의 모든 거에 다 붙어 있는 나오는 그 유명한 문장인데 바로 이 문장입니다. 근데 그 문장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열쇠가 2개가 있습니다. 열쇠가 칼이나 창 대신에 열쇠가 2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왜 열쇠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열쇠입니까? 열쇠가 바로 천국의 열쇠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문의 열쇠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리고 베드로의 후예들인 직계 후예들인 교황들이 그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진은 성베드로 대성당 지붕 위에서 뒤에서 베드로 광장을 향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무슨 모습입니까? 이 모습도 열쇠의 모습입니다. 베드로 성당 자체가 열쇠입니다. 즉 교회가 왜 있느냐? 천국의 열쇠를 쥐고서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서 천당에 가느냐? 에덴 동산에 실낙원인데 낙원에서 다시 낙원으로 들어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해 주는 역할을 교회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쇠의 모양이고 교황의 문장도 열쇠 2개입니다. 자,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나 칼뱅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뭐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죄부를 팔고 하는 것은 하나의 반대를 하기 시작하는 본격적으로 개혁을 외치기 시작하는 촉발제는 됐지만 그게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것은 어떻게 같은 인간인 교황이 역시 인간입니다. 분명히 원죄를 짓고서 태어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인간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누구의 죄를 사해주고 말고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다. 가장 근본적으로 교회의 역할 자체,
교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을 하는 게 그게 마틴 루터와 존 칼빈 같은 종교 개혁가들의 기본적인 신앙. 여기에서 이제 부딪히기 시작을 하는 거죠. 칼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각자가 이웃의 주인이 되고 상전이 되고자 할 뿐 자발적으로 타인의 지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없다.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인간이 너무나 변태적이고 삐뚤어진 본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따라서 누구든 자신들을 제어하는 것이 없을 경우 이웃의 눈을 다 뽑아버리려고 할 것이라는 사실도 잘 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너무나 타락한 존재이고 너무나 퇴폐적인 존재이고 너무나 변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구원을 도모하거나 무슨 남이 구원이 됐느니 안 됐느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면서 교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그 교회의 신학을, 토미즘을 완벽하게 처절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칼뱅이나 루터나 이런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규절이, 가장 많이 인용했던 규절이 바로 신약 성서의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여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이렇게 써 있는데 어떻게 인간이 다른 인간을 심판을 하고 다른 인간의 죄성을 간음을 해서 면죄부를 주고 천당에 들어가게 하느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거부를 합니다. 이게 이제 칼뱅의 사상입니다. 이게 철저한 개신교 사상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칼뱅주의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청교도들, 그 중에서도 밀턴 같은 사람의 그 신락원의 얘기를 보면은 어떻게 해서 인간이 완전히 타락된 존재로서 낙원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낙원에서 쫓아난 인간이 쫓겨나도록 했던 그 사탄이 왜 그런 짓을 하게 됐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싸우다가 결국은 저 지옥으로 떨어져서, 그 나락으로 떨어져서 하나님과의 그 복수를 꾀하고 그 복수를 하는 과정에서 인간을 이용을 해서 원죄를 짓게끔 하고, 이 얘기가 쭉 나온 게 그게 밀턴의 신락원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루터나 칼뱅이 봤을 때는 원죄를 짓고 낙원에서 쫓겨난 존재, 악한 존재, 이기적인 존재, 자신의 구원을 자신의 힘으로는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천당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낙원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즉, 내가 뭐를 잘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쟤는 역시 착하다, 죄사함을 받을 만하다 해서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런 인간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무리 훌륭한 사제가 됐고 엄청난 공부를 했던 예의범절 도덕을 다 꿰뚫었던 그 어떤 성인 같은 존재라도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누가 안 보고 있으면 옆에 사람의 눈을 빼버릴 짓이나 하는 그런 게 인간인데, 그 인간들이 무슨 자기의 구원을 도모할 정도의 착한 짓을 한다?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뭡니까? 오직 은총으로, 공로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락원한 인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낙원에서 쫓겨난 인간의 삶은 처참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 이기적이고 변태적이고 한 그 인간들이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뺏고 죽이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실낙원한, 낙원에서 쫓겨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의 처절한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중세의 실질적인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흑사병이 돌고, 그렇죠? 전쟁이 끊임없이, 중세 100년 전쟁, 무슨 전쟁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죽고, 교회는 분열이 되고, 부패하고, 이러면서 정말로 죽음이 승리해가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부활의 삶이 아니라 중세 말기에 루터나 칼뱅 같은 사람이 나올 때의 그 당시의 중세, 그 직전의 중세의 모습은 정말 죽음이 이기는 거구나. 아, 이 악마의 세력이 이기는 거구나. 하나님의 세력이 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 죽음의 승리, 끊임없이 죽음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뜯어먹고 죽이고 뺏고 갈갈이 찢고 하는 그리고 뒤에 땅과 모든 것은 다 황폐해버려갖고 아무것도 잘하지도 못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 그게 인간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중세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나오기 시작하는 그 실제 그 당시의 사회상하고, 그리고 루터나 칼뱅이 그리던 그 상상하던 그 신라권의 모습하고는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간들은 이제부터? 그냥 이러고 사는 겁니까? 처절하게 죽고 죽이고 병들고 죽음 앞에서 끊임없이 지는 이런 상태가 인간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인가?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바로 이 신라권에서 처절하게 타락해서 서로 죽고 죽이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 중세로부터 어떻게 다시 정치 체제를 다시 구축을 해서 어떻게 하면 질서를 잡고 어떻게 하면 다시 공동체를 건설해서 그래도 이 정도로 서로 죽이고 죽는 거는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살아갈 방법이 뭔가라는 그 문제의식을 갖고서 다시 정치를 상상해내고 신라권한 지옥에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삶을 정치적으로 다시 재정립을 해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토마스 홉스, 존 로크 같은 근대 사상가들이 상상하기 시작한 정치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코스에서 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잉여를 창출해서 그 잉여가 주는 여가를 가지고 폴리스에 가서 그 공동체를 영위해가는 폴리틱스를 하면서 거기에서 시민의 덕성을 키우고 올림픽을 하고 전쟁을 하고 수사학을 하고 이러면서 가장 인간이 그 자체적으로 의미 있는 것들, 그렇죠? 아마추어들이 좋아서 하는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게 그게 원래 그리스인들이 상상했던 정치의 모습이라면 근대 정치의 모습은 뭐냐면 신라곤한 인간,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질서, 그 중세가 무너진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다시 일말의 질서를 끄집어낼 수 있을까 하는 그 모습을, 그 사고를 다시 하기 시작하고 다시 공동체, 다시 사회를 조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질서라도 갖춘 정치 체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 사상가들, 홉스나 로크 같은 사상가들의 임무였으면서 그 사람들이 상상해낸 정치가 바로 근대 정치이고,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그게 바로 사회계약론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근대 정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호흡스의 그 유명한 레비아단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인간은 원래 자연의 상태에서 살고 있다. 그렇죠? 근데 그 자연의 상태라는 것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자연의 상태에서의 삶은 외롭고 가난하고 처절하고 짧다. 영어로 Life in the state of nature is solitary, poor, nasty, brutish and short. 아마 정치뿐이 아니라 뭐 사회과학 모든 면에서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다 못지않게 많이 인용되는 규절이 바로 자연의 상태에서의 삶은 외롭고 가난하고 처절하고 짧다라는 이 토마스 호흡스의 유명한 규절입니다. 아까 칼뱅이 자연의 상태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누가 안 보고 있으면 옆에 사람의 눈을 빼버리려고 하는 거다라는 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정치사상을 공부하면서 정치사상사를 공부하면서 고대 그리스의 정치사상사,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그 폴리스의 모습, 정치의 모습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가 만드는 그 에덴 동산의 모습하고 그리고 이 도대체 호흡스나 로크 같은 사람이 말하는 자연의 상태에서 출발한 인간하고 모습이 이게 어떻게 왜 이런 너무나도 다른 출발점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코스에서 폴리스로 가는 모습, 그 다음에 이 동굴의 우화를 통해서 동굴 밖에 암흑의 세계에서 바깥 세계에서 나가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하는 그 얘기, 에덴 동산의 그다음에 에덴 동산의 얘기, 그리고 도대체 이 홉스 로크가 말하는 자연의 상태 얘기가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건가 했는데 저는 그게 바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칼뱅과 루터 같은 사람들이 상정하는 인간의 공동체의 출발점은 뭐냐면 신라가 난 인간, 타락한 중세, 무너져가는 중세가 남긴 그 지옥 같은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인간이 질서를 만들어 나가느냐, 사회를 건설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런 사회계약론이 나왔다라는 것을 사실 뒤늦게 깨달으면서 다른 정치 사상들이 전혀 다른 정치 철학들이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오는 중세 카톨릭 교회의 신학을 완전히 뜯어고치면서 타락한 인간에서부터 출발하는 개신교의 철학, 그것을 받아들인 토마스 홉스나 로크, 즉 청교도들인 칼뱅의 철학을 받아들인 이 청교도들이 만들어낸 정치사상, 그것이 사회계약론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홉스와 로크의 사상의 참 놀라운 점이, 특히 홉스의 사상의 가장 놀라운 점은 뭐냐면요, 인간이 자연의 상태에서는 착한 어떤 선한 생각 이런 걸 하는 존재가 아니죠. 철저하게 자기 것만 지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 존재가 내 것밖에 모르는 존재, 나의 생명과 나의 재산과 내 것밖에 모르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거를 뺏으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즉 힘센 놈은 약한 놈을 가서 힘으로써 제압을 해갖고 다 뺏어버리고 죽이고 뺏어버리고, 약한 놈은 아부를 해서 힘센 놈 근처에 가서 접근을 했다. 힘센 놈이 딴 데 보고 있을 때 등을 쳐서 그야말로 등에 칼을 꽂아갖고 뺏어버리고, 이런 것이 난무하는, 즉 인간은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기적인 존재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기적인 이기심만 갖고도 홉스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의 이기심을 사실 이용할 수 있다. 뭐냐? 이렇다는 거예요. 저렇게 처절하게 남의 등만 쳐먹고 살고 뺏으면서 사는 인간들인데, 그러다 보면은 인간이 자기 보호 본능 때문에 저러고 있는데, 그 자기 보호 본능이 제대로 작동을 한다면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건 뭐죠? 어느 날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야,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도 제대로 살지 못한다. 오래 못 산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모여서 자기 보호 본능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오히려 모여서 뭐라 그러냐? 야, 그래도 우리 기본적인 거는 지키자. 왜냐? 그래야지만 내 보호 본능을 제대로 확산시키고 작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여서 사회 계약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내가 자연으로부터 받은 그 이기심,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 권리, 그 권리의 일부를 각자가 일부를 조금씩 띄어서 우리가 정하는 한 사람한테 그 권리들을 모아주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 권리를 모아줘서 생기는 것이, 그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 뭐냐면 그게 사회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회를 대표하는 게 그게 레바이아산, 괴물. 욥기에 나오는 그 바닷속에 살고 있는 거대한 괴물로 본 거죠. 그런 괴물이 있어야지만 질서가 잡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레비아단은, 그 사회는 시민들로부터 그 자연의 상태에 있었던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 권리의 일부를 다 양도받은 그 권력을 갖고 뭐를 하느냐? 보호, 본능, 자연권, 생존권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로크는 한 가지만 더 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2시민정부론에서 로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 상태는 모든 사람을 구속하는 자연의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이성이며, 이성은 모든 사람이 그것을 참고하면 알 수 있듯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독립하기 때문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 건강, 자유 또는 재산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로크는 홉스가 말했던 생존권, 보호본능, 적나라한 보호본능, 적나라한 생존권, 그거를 약간 해석을 하는 게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자연법. 모두를 구속하는 자연법인데 그냥 무조건적인 생존권이 아니라 그걸 약간 풀어서 한다면은 일말의 이성이 있다. 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남과 계약을 맺어야 되니까. 그 이성이 있고, 그리고 그 계약을 통해서 맺는 사회가 인정하게 되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은 사실은 누구도 자기의 생존권을 뺏을 수 없는, 아무도 뺏을 수 없는, 모두가 평등하고 독립적인 존재들이다 라는 것은 기본적인 거란 거죠. 그러니까 홉스하고 로크는 이 기본권, 생존권에 기반한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만 가지고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것이 사회계약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계약론이 글쎄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떻게 들리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저런 얘기를 하느냐, 저런 얼토당토 않는 상상력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그런 자연의 상태가 과연 있었느냐,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사회계약론이 얼마나 우리의 정치 철학의 근간, 우리의 정치 체제의 근간인가를 우리가 미처 모르고 있다. 그리고 이 사회계약론이 우리의 지금 현재 우리 정치 체제를 규정하고 있다는 거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선거입니다. 여러분, 선거를 우리가 왜 하는 겁니까? 5년마다 한 번씩 대통령을 뽑고 4년마다 한 번씩 국회의원을 뽑고 시장을 뽑고 시의원들을 뽑고 이런 걸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그 투표를 한다는 게 뭡니까?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행위가 됩니까? 사회계약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뭐를 한 겁니까? 대통령 선거 때 후보를 찍었으면은 그 사람하고 뭐를 하는 겁니까? 앞으로 5년 동안 나는 이 중에 어느 후보가 내가 자연으로부터 받은 그 권리, 생존권, 사유재산권, 행복 추구권을 가장 잘 지켜줄 사람인가를 제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번만 계약을 하는 게 아니죠. 5년마다 계약을
갱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 후에는 또 앞으로 5년 동안은 누가 나의 사유재산권, 행복추구권, 생존권을 가장 잘, 즉 자연으로부터 받은 그 권력을, 권한을 누가 가장 잘 지켜줄 것인가를 또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계약론이 없으면은 자연의 상태에서 사회로 넘어가는 그 사회 계약론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투표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투표의 의미가 사라지는 겁니다. 나의 사적인 이익을 일부를 희생해 가면서까지라도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서 나의 권리의 일부를 잠시 양도하는 것, 그게 투표이고 선거이고 그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라는 것은 나의 사적인 권리들을, 자연으로부터 사적인 권리들을 극대화시키고 가장 잘 보호해 주라고, 해달라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도구가 그게 정부입니다. 정부가 먼저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먼저 있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사리사욕을 가장 잘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서 만들어내는 것이 그게 바로 정부, 그게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사회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는 1776년에 국부론이라는 그 책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백정, 양조장 주인, 제빵사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이기심 덕분이다. 우리는 그들의 인류애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기심에 호소하며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얘기하는 대신 무엇이 그들에게 유리한 것인지 얘기한다. 우리가 무슨 빵집에 가면은 우리는 그렇겠죠. 무슨 카페에 간다든지 파리바게트 같은 이런 빵집에 가거나 그러면요. 그 빵집이 맛있어지려면 뭡니까? 싸고 맛있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뭡니까? 싸고 맛있어야지 내가 가서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서 어느 사람한테 가서 우리 같은 고등학교 나오고 같은 대학교 나온 아니면 고향 친구가 빵집을 한다 그래서 가서 내가 이번에 좀 친구들 불러서 파티하는 좀 싸고 맛있게 좀 만들어줘. 아니면 양조장에 가갖고 우리 파티하려고 그러는데 좀 봐줘서 싸고 맛있게 좀 만들어줘.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망해요 다. 그게 아니죠. 뭐에 호소를 합니까? 너 장사 잘하려고 그러면 제일 싸고 제일 맛있게 만들어. 왜? 너가 돈을 벌어야지. 너가 돈을 벌려고 해야지 싸게 되고 맛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기심에 장사하는 사람이 이기심에 호소해야지 좋은 제품이 나오는 것이지, 내가 잘 아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나를 잘 알아서 나를 친하게 대해줘서 그래서 뭐를 좋게 해달라 이래가지고는 다 망하는 거다라는 거. 즉 이기심으로써 모든 것이 작동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자연의 상태에서 사회로 나오려면 생존권, 사유재산권을 보호받듯이 그거를 보호하려고, 극대화하려고 하듯이 지금 아담 스미스는 이걸 경제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뭡니까? 경제가 잘 돌아가려고 그러면은 각자가 어떻게든지 이기적으로 행동해야지 된다는 거죠. 개인은 보통 공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는 것인지 잘 알지도 못한다. 그가 외국의 산업보다는 국내 산업을 지지하는 것도 자신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국내 산업이 가능한 최대치의 가치를 창출하도록 노력하는 것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이지만 다른 수많은 경우들과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그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자신이 전혀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 사람들은요, 공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그거 뭔지 모릅니다. 어떤 게 공익인지 어떻게 압니까? 누가? 사실은 다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공익의 이름을 빌린다는 거죠. 그렇죠? 공익재단을 한 것도 여러 가지 사회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서 자기가
진짜 장사해서 돈 버는 거가 그 사업이 더 잘 되도록 하는 것이고, 공익재단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밥벌이를 위해서 공익재단에서 회사에 가서 일한다 하시는 공익재단에 가서 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리사욕으로 채워져서 그걸로 돌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할 때에 오히려 나는 공익을 위해서 공적인 뭐를 할 거야 라고 떠들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이루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가 창출이 되고 훨씬 더 사회가 풍요로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왜 그렇게 되지? 여태까지 사람들은 착하게 해라, 남한테 베풀어라, 자선 사업을 해서 나눠줘라, 뭐 맨날 이런 소리만 했었는데, 저 모든 교회 철학도,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도 그랬던 거고, 뭐 유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그랬고, 뭐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이슬람에서 가르치는 것도 맨날 나눠주라.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그거 해봐야 백날, 천년, 수천 년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근데 거꾸로 뭡니까? 인간들 보고 철저하게 너의 이기심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만들어내라. 남한테 해를 주지 않는 하에서. 그렇죠? 남의 거를 강제로 뺏고 이런 침탈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가 교육을 통해서 장사를 하게끔 내버려 두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이기심의 발로에 의해서 가장 싸고 가장 맛있고 가장 좋은 제품들을 만들고, 그걸 만들어야지만 생존하고 못 만드는 회사들은 망하는 거죠. 사람들은 망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두가 혜택을 얻게 된다. 즉, 다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는데 모두가 혜택을 받게 된다라는 걸 보면, 이거는 사실 왜 이게 작동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유명한 아담 스미스의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그 비유가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겁니다.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공익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서 꼭 나쁜 것도 아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그는 공익을 추구할 때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을 가져다 준다. 나는 공익을 위해서 장사하는 척하는 사람들 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을 본 적이 없다. 이러한 척하는 의식은 상인들 사이에서는 별로 흔치 않으며 그들에게 그런 척을 하지 말라고 설득하는 것은 쉽다. 정치하거나 무슨 도덕, 윤리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다 착한 척하고 착하라고 하는 거지만은, 그래서 선이 이루어지는 거가 아니다. 그냥 자기 거 추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는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굳이 따로 얘기할 필요도 없다. 원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부유해진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부유해진다라는 거죠. 이게 시장 경제의 원리인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즉,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통해서 인간이 타락한 인간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 타락한 인간들의 사회, 무너진 사회, 지옥 같은 사회가 무질서의 사회에서 어떻게 질서를 끌어내느냐? 인간의 이기심을 이용해서 사회 개혁을 통해서 나온다. 그러면서 사회가 건설이 되고 레비아탄이 나오고 국가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 속에서 바로 그런 식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그 장사 속에서 풍요로운 사회가 나오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면서 나온다. 이게 사회계약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자유민주주의 사회, 자유개인주의 사회,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의 논리가 이렇게 해서 태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혀 새로운 철학, 고대 그리스와도 다르고 중세 기독교와도 다른, 전혀 다른 사회계약론의 정치를 만들어낸 것이 호흡스와 로크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이론을 채용을 해서 국가를 최초로 건설한 것이 그게 미합중국입니다. 미국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이 초안한 미국의 독립선언서, 1776년의 독립선언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도 1776년에 출간이 되고, 토마스 제퍼슨의 독립선언서도 1776년에 반포가 됩니다. 거기에 토마스 제퍼슨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자명한 진리라고 생각한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조물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고 사회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교회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저절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인간이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은 그냥 평등한 권리밖에 없다. 사유재산권, 생존권, 행복추구권 이것만 가지고 그것을 보다 더 잘 영위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사회고 국가다. 그런 국가만이 제대로 된 국가고 정통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떠한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언제든지 정부를 변혁 내지 폐지하여 인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인민의 권리인 것이다. 그러니까 왕권 신수설 1000명을 받아서 왕조를 창건을 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즉 어떤 정부든 그 인민의 권리를 인민의 기본권들을 유린하는 정부가 있으면 그건 얼마든지 뒤엎어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인민의 권리를 더 잘 지켜줄 그러한 정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권리일 뿐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이라고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영국 정부가 우리 식민지를 통치할 정통성을 잃었다. 왜? 우리의 사유재산권과 행복추구권과 생명권을 유린을 하고 있는 것이 영국이기 때문에 비록 영국이 만들어 놓은 식민지고 우리가 다 영국 사람들의 후예들이고 그렇지만 우리는 영국 정부를 거부하고 우리들끼리 자치정부를 만든다고 선언하는 것이 그게 미국의 독립선언서이고 그 독립선언서에는 바로 사회계약론에서 출발하는 근대 사상, 자유 개인주의, 개인들을 이기적인 개인들을 바탕으로 하는 그러한 정치 이론의 결정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 사상, 즉 공동체, 사회, 정부는 개개인을 위해서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고 그것을 못 지키는 정부는 그것을 얼마든지 인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갈아버릴 수 있다. 이러한 사상은 자유민주주의, 자유개인주의 정치 철학에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윌리엄 브랜다이스라고 가장 미국의 노동자들의 권익을 가장 보호하는 데 앞장섰던 그러한 유명한 대법원 판사가 있습니다. 윌리엄 브랜다이스라고 그러고 이 브랜다이스는 이름도 그 브랜다이스 이름을 따서 뉴저지의 유명한 대학도 있습니다. 근데 그 브랜다이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부가 선의를 갖고 정책을 펼칠 때야말로 우리의 자유가 가장 위협을 받을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 폭군들이 자유롭게 태어난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할 때에 이에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위험한 것은 열정적이고 좋은 의도를 가졌지만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자유가 은연중에 잠식되는 것이다. 정부가 자꾸 사람들을 위한다,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하겠다, 이런 정책을 펴겠다, 저런 정책을 펴겠다, 그것 같이 위험한 것이 없다는 거죠. 사실은 정부가 그런 일을 하기 시작을 하면 그건 뭡니까? 정부가 원래 하라고 정부를 만든 이유는 그냥 우리의 기본적인 권리들만 지켜주라고 하는 건데 자꾸 정부가 선한 의도를 갖고 우리가 이런 것도 해주겠다, 저런 것도 해주겠다, 그게 바로 정부가 개인들의 권리를 뺏기 시작하고 독재로 가고 전체주의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정부를 의심을 하고 끊임없이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인간의 자유는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리를 누리는 것이고 국가라는 것은 그거를
보조를 해서 그걸 조금 더 잘해주라고 임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4년 계약, 5년 계약하면서 두는 것이지, 그게 영원히 있으면서 우리를 다 다스려주고 모든 거를 우리 대신 해결해달라, 그런 거 절대 아니다. 그러는 순간 독재로 빠지고 권위주의로 빠진다라고 끊임없이 경고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입니다. 근데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 정치 이론, 정치 사상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구현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고대 그리스의 정치와는 전혀 다른, 그리고 중세의 교회 중심의 정치와는 또 다른 근대의 정치 사상의 태동 과정에 대해서, 그 논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개신교의 정치, 즉 청교도의 정치가, 그것이 또 미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정치는 사회 계약론에 기반한 개인주의의 정치도 있고, 또 아시다시피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또 청교도의 정치도 있습니다. 그럼 청교도의 또 정치는 또 고대 그리스의 정치나 자유 개인주의의 정치와 또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또 미국의 정치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의 탄생,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